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교양 수업을 듣는데 철학 수업이었거든요. 백발의 노 교수님께서 서구 철학을 강의하시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철학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사실 서구 철학을 먼저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운 거는 서구 철학이 먼저였어요. 교양학부에 계시던 아까 그 노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 한 분께서 그분은 플라톤 전공하신 분이셨는데 독일에 이제 그 튜빙겐 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플라톤으로 이제 박사를 받고 교수자가 되신 분이셨는데 이제 고대 히랍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저를 이렇게 애정을 갖고 봐주셔서 제 결혼식 줄에도 서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사실 그분한테 저는 서양 철학을 먼저 배웠죠. 동양 철학은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웠다고 봐야죠. 제가 학부 때 서예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학부 때 보면 뭐 켈리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한글 서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한문 서예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붓을 잡고 한자를 써내려가는데 내가 이거를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거를 쓰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뜻도 모르고 쓴다면 이거는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글씨를 이제 막 일필휘지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있으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뭐 행초는 일필휘지 쓸 수 있다지만 이제 해서나 뭐 전서나 예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필휘지라는 말은 행초에 해당이 되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문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게 저는 한자 급수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제가 급수 시험을 치면 몇 급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국어랑 한자랑 한문은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중국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국어다 요새 어디 뭐 중국어 학원 같은데 이제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르치는 중국어라는 거는 그거 이제 모택동이가 문자 개혁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 있죠. 그게 이제 현대에 통용되는 중국어는 그거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번체를 쓰죠. 근데 현대 중국어라 그런다. 그거는 이제 백화문에 가깝다 그거죠. 백화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구어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문을 그거를 우리가 되게 문언문이라 그럽니다. 그게 진짜 한문입니다. 문어체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이제 서면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서언이다. 서언. 이제 백화문이라는 건 그걸 아무리 빨리 잡아도 이제 뭐 수나라나 당나라 때부터나 이제 슬슬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던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중국 철학 중에서도 고대 철학을 전공했다고 봐야 되니까 중국 고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텍스트는 전부 그게 백화문이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죠. 뭐 논어 대학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뭐 중용, 뭐 맹자, 뭐 주역, 춘추, 삼전 뭐 이런 것들 한문을 모르면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한나라 때 이제 춘추 전국시대 지나고 한나라 때 뭐 정연이나 뭐 동중서나 그리고 뭐 위진 때 우리가 잘 아는 뭐 하안이나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왕필이나 이런 게 전부 이제 그 텍스트가 한문으로 읽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후대에 그 주자라든지 그 아니면 더 후대에 이제 그 명청대 고증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텍스트도 사실 전부 그게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자의 주석서들 뭐 논어집주나 중용짱구나 이런 사서집주라 그러잖아요. 주자의 그 주석서들을 그런 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게 동양이라고 해서 논문이 없지 않습니다. 그 형식이 지금 우리가 서구의 형식을 받아들여서 이제 각주 달고 뭐 참고문헌 달고 이렇게 뭐 서론에서 뭐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뭐 선행 연구 고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을 쓰는 그 형식은 우리가 서구의 것을 따온 게 맞지만 동양이라 그래서 논문이 없지 않다 그거죠. 그냥 주자의 주석서들도 보면은 그게
정말 한 편 한 편에 잘 짜여진 어떻게 보면 논문들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논문을 그 아무리 이제 구어체로 마른 구어체로들 했겠지만 그 뭐 한 송나라 때쯤 되면 벌써 백화문이라는 게 이제 서로 구어체로 말하는 방식이 다 그런 방식이 있었겠지만은 논문을 구어체로 쓰는 경우는 없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참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요. 좀 이렇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 검색 같은 기능이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위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한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어다. 그러면 북경어 그거는 북방 사람들이 쓰는 보통화를 현대 중국어를 우리가 한어라 그러는 거고 한문이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도요.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예컨대 뭐 동양 철학을 전공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한문은 잘 몰라요, 사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배우려고만 하면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빨리 배우겠죠. 그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말에는 한문이 들어가 있어요, 한자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자라는 거는 한국, 중국, 일본 이 3국의 공통 언어예요. 중국말이 아닙니다. 한문은. 근데 우리나라만 이 한문에 대한 교육이 우리말인데 어떻게 보면 한문은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안타까운 생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배우려고만 하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울 거고요. 한문도. 그 다음에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그 어디 뭐 불란서나 이태리나 이런 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빨리 배우겠죠. 같은 문화권이니까 동아시아 파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자라는 거는 지금 제가 한자랑 한문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자라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모음이나 영어의 뭐 알파벳이나 일본어의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한자고 물론 이제 표음 문자냐 이제 언어의 성질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한자는. 그러니까 한자 급수 시험이라는 거는 굳이 말을 하자면 그거는 영어 단어를 가서 시험 치고 있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급수가 있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하거나 어디 취직을 하거나 뭐 취직할 때 도움이 되나 그게? 근데 아무튼 뭐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시험도 치르고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끔 한자 급수가 몇 급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급수가 없습니다. 뭐 제 전공은 한문학이 아니지만 동양 철학을 하려면 한문은 그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독일 철학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해결을 하겠다, 뭐 하이데가를 한다. 그러면 독일 철학을 제대로 하려면 칸트가 됐든 뭐 일단 독일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독일 철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프랑스 철학 하려면 프랑스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히랍 철학을 제대로 하려면 고대 그리스어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한자를 많이 알면 분명히 한문을 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많겠죠. 근데 동양 철학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한자가 아니라 한문이다 그거죠. 한문이 중요하다. 특히 문언 문법이 중요하다. 원전을 읽고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옥편을 찾든 뭐 어디 요새 뭐 한자 사전 같은 것도 이제 네이버 같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한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언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거죠. 해석을 원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도 같이 공부한 우리 동학들을 보면 학부 때 한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동양 철학에 사실은 어떤 탁월함이 있어요. 일단 완벽하게 해석이 되니까 걔들이 기발한 철학적 메시지도 거기서 잘 뽑아내죠. 사실은 물론 다 잘하면 금상첨화죠. 중국어를 할 줄 알면 현대 중국 철학자들하고 뭐 논문으로 국제 논문으로 이렇게 교류할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으니까 중국어도 잘하면 좋고 근데 아무튼 동양 고전을 읽는데 특히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문이고 문언 문법이다 그게. 그래서 제가 성대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그 HSK라고 있잖아요. 왜 한어 수평고시라는 게 그거를 그 급수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장학 혜택을 주는 게 있었어요. 성균관대에서. 그래서 저도 4급인가 그거를 장학금 받으려고 따고 막 이렇게 중국어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자 급수를 갖고 메리트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그냥 동양 철학을 하겠다. 내가 동양 철학과에 진학을 했다. 그러면 한문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문 시험을 치고 들어갑니다. 예, 해석하는 시험을. 그 한문을 해석하려면 한자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한자 급수가 몇 급이냐고 물어보시는 가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제 1부, 1부가 이제 나 챕터죠. 나 챕터에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이제 마지막 꼭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꼭지를 보면, 9번째 꼭지, 자한편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혹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한 번쯤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다가는 제가 뭐 지덕체 얘기도 써놓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책은 책이고 강의는 강의니까 책에 쓰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읊어드리면 그것도 이제 좀 재미없잖아요, 사실. 또 이미 책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두 번 듣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롭다 할 때 이 지자 있죠? 여기 좀 크게 쓰겠습니다. 이 지자가 이게 화살이고 이게 입이잖아요. 우리 입, 마우스. 그래서 원래 고문에는 이 지자는 없어요. 고문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지자나 같은 지자로 썼다 그거죠. 같은 글자였다 그거죠. 요새는 지식할 때는 대개 이 지자를 쓰고 지혜할 때는 이 지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구분을 요새는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두 개가 같은 글자였다 그거죠. 뜻이 같았다. 그래서 이 지혜 지자가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린다. 지혜 지자가 이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고, 아무튼 이게 화살이고 이게 입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마치 화살을 쏘듯이 입에서 말을 막 거창하게 이렇게 유려하고 화려한 웅변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할 때 그 해자를 보면 이게 이제 슬기로울 해자잖아요. 합쳐서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해자가 윗대가리가 이게 빗자루고, 빗자루 있죠? 빗자루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지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의 입에서 막 화살처럼 쏟아져 나온 그런 말들을, 물론 살면서 내 귀로 들어온 말들 중에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좋을 말도 있고 빨리 털어내야 좋을 말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남들의 입에서 나와서 화살처럼 내 귀로 들어온 그 말들을 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분노도 싹 트고 미움도 나오고 때로는 시기 질투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되게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내 마음속에 쌓인 남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을 빗자루로 쓸듯이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그 말들을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잘 쓸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기 혹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유혹에 강하고 쓸데없이 남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거죠. 이 혹자에는 이게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suspicious 하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상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그 양화편인가에도 보면 그 도청이 도설이라는 얘기해요. 도청이 도설. 그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덕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말로 이제 가담항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기를 즐기다 보면은 덕을 해친다 그거죠. 덕이라는 건 남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덕이잖아요. 그 남을 이렇게 좀 품어주고 이렇게 남을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점점
내 마음에서 오그라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소문이라는 거는요.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에요. 소문이라는 거. 말 그대로 아이 소문이라는 게 소문 말 그대로 들은 바잖아요. 들린 바, 내 귀가 들은 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팩트지. 소문이 아니잖아요. 소문이. 가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들기는 해요. 과연 이 세상에 팩트라는 게 있냐? 팩트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나. 우리는 대개 진실이 아니라 내가 강하게 믿는 거를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또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약간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팩트라는 거를 과연 규명할 수 있나? 인간이.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소문에만 의지하는 거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거죠. 사실관계를 그래도 우리가 이 팩트를 규명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좀 기울이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확인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 정도는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더 좋은 세상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 부르잖아요.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인이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인이라는 거. 사람 둘이죠 물론. 사람 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세상에는 이 세상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를 그 사실을 아는 거.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곳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게 인이에요. 어려운 게 인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렇게 근심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뭘 이렇게 막 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걱정이 많고 근심을 많이 하시고 의심을 잘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 혼자 힘으로 자꾸 뭘 어떻게 해보려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고집불통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공자 그런 말해요. 무필무고무하다. 무필무고무하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무필무고무하다. 무필무고무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고집이 없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공자한테. 이 앞에 이제 무의도 있긴 있어요. 무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요 세 개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이제 사사로운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공자가 무필무고무하다.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세상에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게 어딨냐 그거죠. 또 괜히 고집하는 게 없었고 무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일 핵심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공자께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독재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독단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독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참 훌륭한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오명을 남기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 나 혼자의 힘만 갖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도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우리가 자고 뭐 싸고 먹고 하는 그런 것마저도 누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거죠. 누가 옆에서 계속 꽹과리치고 시끄럽게 하고 방해하고 하늘에서 하루 종일 그냥 365일 천둥벼락치고 지진 나서 그냥 땅이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자고 싸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는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거거든요. 숨을 쉬는 일마저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잖아요. 누가 물속에 내 머리를 갖다가 쳐박고 있으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찌저찌 지금까지 굴러왔고 굴러가고 있다 그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 뿐이지 잘 인지하기가 너무 당연해서 잘 인지가 안 된다 뿐이지 세상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런 인한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런 사람한테는 근심이 적다 그거죠. 내 힘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한 사람은 아까 인한 사람은 인자라는 거는 이게 안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안명이 되는 사람. 안명이 되는 사람. 예, 명을 편안히 여기는 게 가능한 거죠. 이 명은 뭡니까? 명은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심플하게 말하면 명이라는 거는 어찌할 수 없는 일.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연어연 그냥 그렇게 되도록 이 세상에는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또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일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안명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다. 사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없는 게 그게 팩트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으면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꿈이거나 게임이겠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꿈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사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다.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안명하는 사람이죠. 그게 인자다. 안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근심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막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냥 발악하지 않고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부로 근심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용자불구. 용자불구 이것도 아주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용기하고 만용을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이제까지 만용을 많이 부려본 사람으로서 뭐 살면서 또 계속 만용을 부릴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또 그 만용을 제가 또 한동안 용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용기하고 만용을 착각하는 일은 그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용기라는 거는 이 막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게 그게 용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위험한 행동을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자행하는 게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그건 무식이고 어리석음이고 만용이다 그거죠. 그럼 용기란 뭐냐? 누가 봐도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정말 벌벌 떨어서 떠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고 꼭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불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용기라는 거는 믿음하고 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배짱만 튀기는 게 그거 용기가 아니다 그거죠.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고 이 마지막 꼭지의 제목이 뭐더라? 잠시 예. 마지막 꼭지 제목이 즐기는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유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옹야편에도 논어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어디 갔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같지 않다. 아는 게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같지 않다. 좋아하는 게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대강은 이해가 되신다 그래요. 그 뜻이 잡힌다 그거죠. 근데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아리송한 거지. 좋아하는 거랑 즐거워하는 거랑 그게 무슨 차이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 호자가, 이 보세요. 이게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글자잖아요. 그 옛날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안드로기노스처럼 자웅동체로 남자랑 여자가 붙어 있는 글자가 호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좋아한다는 거는요, 애타게 이렇게 그리는 어떤 이성을 내가 봤을 때, 마주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게 좋아함이야. 이를테면, 그렇잖아. 남몰래 이렇게 내가 짝사랑하는 그런 이성을 그냥 오매불망, 자나깨나, 잠자리에서도 그냥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냥 문득문득 그렇게 정말 그 사랑하는 이성을 애타게 그리듯이 그런 마음. 그게 좋아함이다 그거죠. 그리고 이 락자는 이 즐거워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게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즐거운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게 불편할 수 있다 그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막 잘 보이려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고, 응? 입에 뭐 묻었는지 그냥 신경 쓰면서 뭐 먹어야 되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 점수도 따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감정하고는 별개로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거는 정말 그냥 편안하게 여겨지는 마음.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함께 있을 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게 즐거운 일이고 즐거운 사람이다 그거죠. 좋아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라면 즐거운 거는 편안한 무언가예요. 편안한 무언가. 문제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이게 하고자 할 욕자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욕심을 낳기 쉽다 그거죠. 욕심을. 애타게 갖고 싶고 하고 싶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난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즐긴다는 거는 이건 그냥 편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 호보다 락을 잘 안 보이죠? 호보다 락을 더 상위의 철학적 개념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더 높이 치는 겁니다. 락을. 좋아해서 애타게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것보다 즐기면서 편안해하는 것이 더 낫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거랑 즐기는 거랑 그게 무슨 차이냐. 그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좋아하는 거는 욕심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아서, 그래서 차라리 편안해 하면서 즐기는 게, 그게 더 군자다운 태도에는 그게 더 가깝다 그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그 한문하고 한자 무슨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그 이제 2장으로 1부가 나고 2부가 너잖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2부 너 챕터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 강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